이한수, 올해 78살. 그는 평생 흙을 만지고 바람을 맞으며 살아온 농부였다. 논두렁을 따라 깊게 패인 주름은 마치 땅에 새겨진 물길 같았고 굳은 살로 단단해진 손마디는 수십 년간 삽과 괭이를 붙잡아온 증거였다. 그의 허리는 늘 약간 굽어 있었으나 그 굽은 허리에서조차 땅의 리듬이 느껴졌다. 그는 세상과 다투지 않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비가 오면 비를 받아들이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장터로 가기 위해 오르내리는 비탈길이 끝나는 지점. 감나무 한 그루가 오래된 기와집을 지키고 있었다. 해마다 가을이면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고 겨울이면 까치들이 감을 쪼아먹으며 떠들썩했다. 장독대가 5개, 그 주위엔 들꽃들이 계절마다 색을 바꾸며 고개를 내밀었다. 여름이면 옥수수 줄기가 서 있고 가을이면 수수한 들풀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그 모든 풍경에는 아내 김순자의 시간이 배어 있었다. 그녀가 다듬고 쓸고 닦으며 갖고 온 집은 여전히 그녀의 채취로 가득했으나 지금은 어쩐지 텅 빈 듯 느껴졌다. 순자는 이한수보다 4살 어렸다. 그러나 어느 늦가을, 추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는 마당 한켠에 쌓아둔 볕단을 정리하다 아내의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다. 순자가 비닐하우스 입구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그대로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었다. 그를 부르는 소리가 공기 속에서 부서져 흩어졌다. 그는 황급히 달려가 아내를 부둥켜 안았다. 그날 밤 응급실 형광등 불빛은 새벽까지 깜빡였고 모니터가 내뱉는 전자음이 2사람의 긴 밤을 대신했다. 의사는 신중히 말했다. 오른쪽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재활이 오래 필요합니다. 그 말은 이후 10년을 예고하는 냉정한 예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그는 집안의 풍경을 죄다 바꾸었다. 마루턱에는 얇은 나무 판자를 대어 바퀴가 오갈 수 있게 하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다. 침대 옆에는 손잡이를 달았고 방 한켠에는 이동식 변기를 놓았다. 물수건을 데우기 위해 전기 포트를 늘 켜두었고 방 안에는 압박붕대, 혈압계, 체온계, 알약 정리함이 놓였다. 농사도구를 대신해 새로운 간병 도구들이 그의 손에 익어갔다. 10년 동안 그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은 건 괭이가 아니라 그 도구들이었다. 아침이면 죽을 끓였다. 쌀을 오래 불려 곱게 갈아채에 내리고 소금은 한 꼬집만 넣었다. 죽이 끓는 동안 그는 약을 정리했다. 아침, 점심, 저녁약을 따로 챙겨놓고 작은 글자가 흐려 보이면 창가로 가서 햇빛을 등에 지고 다시 읽었다. 죽이 미지근하게 식으면 숟가락으로 떠 아내의 입가에 댔다. 순자는 힘겹게 입술을 열었다. 그 조심스러운 열림 하나가 그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목욕은 하루의 큰 행사였다. 그는 물 온도를 손등으로 재며 조심스레 맞췄다. 욕실 바닥에는 고무 의자를 놓고 아내의 팔꿈치와 무릎을 감싸며 천천히 씻겼다. 그는 깨달았다. 몸은 씻기는 손길을 기억한다는 것을. 손이 거칠면 몸이 움츠러들고 손이 부드러우면 몸이 마음을 놓았다. 순자의 어깨를 타고 미지근한 물줄기가 흘러내릴 때 그녀의 입가가 조금 풀렸다. 그 작은 이완이 하루의 상으로 충분했다. 밤이면 그는 순자의 침 옆에 요를 펴고 잤다. 새벽마다 깨어 그녀의 호흡을 확인하고 자세를 바꿔주고 종아리를 주물러 혈이 통하게 했다. 겨울엔 난방을 조금 더 높였다. 순자는 말이 점점 엉키고 멀리 물러가 단어를 잃어갔다. 그러나 어떤 날은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 오늘 참 고단했지.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보다 더 깊었다. 그는 그 말에 눈물이 맺히기도 하고 웃음이 피어나기도 했다. 별이 맑은 밤이면 마루 끝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며 낮게 중얼거렸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읍내 병원에 재활치료를 다니던 날들, 마을 버스는 늘 늦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휠체어를 세워두고 기다리면 논을 건너온 바람이 순자의 머리칼을 스쳤다. 버스기사, 간호사, 치료사와 조금씩 친해졌고 그들은 오늘은 표정이 좋아 보이시네요 라며 안부를 물었다. 그는 늘 예, 오늘은 좀 괜찮습니다라고 답했다.
어느 날 순자가 숟가락을 스스로 끝까지 들어올렸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 작은 웃음 하나가 그날의 전부였다. 그러나 몸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갔다. 한 번의 폐렴, 두 번의 고열, 반복되는 약물 조정, 그리고 다시 누워야 하는 시간들. 그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는 땀에 젖은 아내의 목덜미를 수건으로 닦으며 그 땀이 마치 자신의 눈물 같아 천천히 더 부드럽게 닦았다. 10년 동안 자식들은 모두 더 멀어졌다. 큰아들 형수는 미국에서 가정을 꾸렸고 둘째 명수는 도시에서 회사에 매달려 살았다. 막내딸 유리는 아이 셋을 키우느라 분주했다. 그는 그들의 분주함을 이해했다. 그러나 밤이 깊고 바람이 문턱에서 길게 울면 이해의 끝자락에서 서운함이 솟구쳤다. 내가 너희를 대학까지 밀어올릴 때 저 산보다 더 큰 빚을 짊어진 건 나였다. 그 말은 입 밖으로 내어본 적 없었다. 대신 그의 손은 더 부드러워졌고 걸음은 더 조용해졌다. 헌신은 소리 없는 습관처럼 그의 몸에 스며들었다. 봄의 기운이 아직 냉기와 섞여 있던 아침, 순자는 그의 손을 감싼 채 조용히 떠났다. 송금 사이로 퍼져나가던 미지근한 온기가 서서히 가늘어지고 마치 집안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멈춘 듯했다. 바깥에서는 참새들이 여전히 떠들었고 부엌 시계는 틱틱 소리를 냈지만 한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또렷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잠시 숨을 멈춘 사람처럼 앉아있다가 마침내 일어나 창문을 반쯤 열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며 커튼 끝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 흔들림을 끝까지 바라보고서야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장례식장과 장의차, 친지들 번호가 그의 손에서 차례로 눌렸다. 익숙한 목소리들이 한숨과 애도의 말을 전했다. 힘내세요. 어르신 참 좋은 분이셨는데. 말은 다 비슷했고 말과 말 사이에 공백이 길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검은 조끼를 입은 직원이 침착한 표정으로 절차를 설명했다. 영정 사진을 고르자고 했다. 그는 집에서 가져온 앨범을 펼쳤다. 오래된 사진 속에서 순자는 늘 웃었다. 그는 작년 봄에 감꽃 아래 서서 고개를 살짝 갸웃한 사진을 골랐다. 웃음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표정. 그 표정이 이별을 버티게 해줄 것 같았다. 빈소가 차려졌다. 하얀 국화가 줄지어 놓이고 향이 타들어가며 가늘게 연기를 올렸다. 조문객이 들어오면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절을 받는 동작이 기계처럼 반복되었다. 사람들은 기억하는 단편들을 말했다. 김순자 씨는 김치를 정말 잘 담그셨지. 봉숭아 물들이던 손이 참 예뻤어. 칭찬과 아쉬움이 섞인 말들이 탁자 위 종이컵과 함께 쌓였다. 밤냄새가 섞인 장례식장 공기는 묘하게 따뜻했고 그 온기 속에서 그의 가슴은 더 쓸쓸했다. 큰아들 형수는 저녁 무렵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급히 잡은 항공편 때문에 눈밑이 퀭해 보였다. 아버지 앞에 서서 꾸벅 인사하더니 영정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말수가 적어졌고 손을 자주 쥐었다 폈다. 아버지, 죄송해요. 말은 짧았지만 표정은 길었다. 둘째 명수는 검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메고 들어왔다. 회사에서 바로 달려왔다며 어깨에 먼지가 묻어 있었다. 막내 유리는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왔는지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다. 세 아이 모두 엄마의 죽음을 각자의 방식으로 맞는 듯했다. 그날 밤 빈소의 긴 의자에 줄지어 앉은 남매는 말없이 국을 떠먹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났다.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이 줄었다. 형수는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했다. 돌아가는 항공편을 다시 알아보는 듯했다. 명수는 회사 메신저 알림을 끄고 그래도 자꾸만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유리는 엄마 얘기를 두세 번 꺼내다 입술을 깨물고 그만두었다. 엄마가 좋아하던 보리차 냄새가 아직 나는 것 같아. 말끝이 가늘어졌다. 한수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들의 삶이 분주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렇지만 분주함이 이별의 무게를 줄여주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발인이 끝나고 산 아래 작은 봉분에 흙이 덮였다.
땅은 축축했고 삼날이 들어갈 때마다 밭에서 들던 소리와는 다른 소리를 냈다. 흙덩이가 봉분 위에 차곡차곡 올라갈수록 그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내려앉았다. 말로 만들 수 없는 무게, 손바닥으로 받칠 수 없는 무게였다. 봉분 앞에 작은 들꽃 한 줌을 얹고 그는 묵념을 길게 했다. 눈을 감은 동안 순자의 미소가 사계절을 빠르게 지나갔다. 봄의 감꽃 아래, 여름의 장독대, 가을의 홍시, 겨울의 눈. 눈을 뜨자 바람이 봉분의 풀잎을 살짝 쓰다듬었다. 사람들은 돌아갔다. 큰아들은 사흘 만에 비행기를 타야 했다. 떠나기 전 장례식장 구석에서 두 사람은 짧게 마주 앉았다. 형수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싼 채 말했다. 아버지, 올겨울엔 꼭 내려올게요. 아이들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흰 부분이 더 드러났다. 둘째는 회사 회의가 있다며 둘째 날 저녁 떠났다. 떠나면서 조만간 내려갈게요. 정리되면이라고 말했다. 정리는 언제나 멀었다. 유리는 장례가 끝난 직후 아이들 발열이 올라서 바로 가봐야 한다고 했다. 그의 손을 잡고 말없이 울다 급히 눈물을 훔치고 일어섰다. 새아이가 남긴 체온이 그의 손바닥에 잠시 남았다가 사라졌다. 빈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낯설었다. 마치 남의 집 문을 여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다. 닫히지 않던 장롱문 틈새는 여전히 얇게 벌어져 있었고 그 틈새로 바람이 드나드는 소리가 들렸다. 장롱 안에는 순자의 옷들이 그대로였다. 겨울 내내 입던 누빔 조끼, 군청색 카디건, 소매뿌리가 다른 회색 저고리. 빨래비누 냄새는 아주 옅게 남아있었다. 한수는 소매 끝을 코끝에 가져다 댔다. 냄새는 기억보다 빨리 사라진다. 사라지기 전에 한 번 더 들이쉬고 싶어졌다. 결국 그는 옷을 건드리지 못하고 장롱문을 살짝 닫았다. 틈은 남았다. 틈은 닫히지 않는 법이었다. 부엌에는 장례 때 나온 과일과 떡이 상자째 쌓여 있었다. 그는 사과 한 개를 깎아 접시에 올렸다가 반쯤 먹고 멈췄다. 입안에 단맛이 남아도 배는 쉽게 차지 않았다. 배고픔과 허기는 다른 것이었다. 허기는 사람을 말하게도 하고 침묵하게도 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라디오를 켰다. 주파수를 맞추는 손길이 서툴렀고 여기저기서 잡음이 섞였다. 어느 채널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군가의 사연이 조근조근 소개되었다. 그는 볼륨을 아주 작게 줄였다. 아주 작은 소리가 방안을 어슬렁거렸다. 그 소리를 따라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다가 다시 떠졌다. 잠은 얕았고 꿈은 없었다. 다음 날 면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떼었다. 이름과 주민번호, 사망일시, 신고인. 담당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붙였다. 어르신, 마음 많이 쓰이시죠? 그는 예하고 짧게 대답했다. 도장 찍는 손이 떨려 도장 테두리가 조금 번졌다. 돌아오는 길에 우체국 앞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문득 낯설었다. 굽은 어깨, 마른 턱선, 어딘가 푸석해진 피부. 그는 손가락으로 유리문을 톡톡 두드려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낯선 사람이 이 집의 주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와 밥을 지었다. 손이 하는 일은 머리보다 먼저 움직였다. 쌀을 씻고 물을 잡고 미역을 불리고 국을 끓였다. 상위에 밥그릇 2개를 올렸다. 오늘만큼은 하나만 올리려다 끝내 2개를 올렸다.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국을 한 숟가락 사진 앞에 올렸다. 여보, 같이 먹자. 말이 공기 속에서 번졌다 사라졌다. 사라지는 소리를 그는 들을 수 있었다. 사라짐에도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 며칠 새 몸으로 배웠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물건들이 말을 걸어왔다. 식탁은 한 사람 몸만 차려라고 속삭였고 밥솥은 양을 줄여라라고, 찻잔은 뜨거운 물을 부어달라라고 했다. 그는 그 속삭임을 따라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 밥을 절반만 하기로 하고 미역을 덜 넣고 보리차를 덜 진하게 우렸다. 바뀌지 않는 것은 단 하나, 사진 앞에 국을 먼저 올리는 순서뿐이었다. 순서가 남아있으면 하루가 무너지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밤, 비가 내렸다. 바람은 문턱을 스치며 길게 울었다.
그는 문을 조금 열어두고 자리에 앉았다. 바람이 문턱을 넘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이름을 불렀다. 순자야. 이름을 부르는 일은 오래된 습관이었다. 다만 이제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 침묵이 서서히 그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5번쯤 이름을 부르고 나서야 그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바람 소리는 발소리처럼 들렸다. 발소리가 멈춘 지 오래되었지만 소리는 여전히 왔다. 그는 그 소리를 온다라고 불렀다. 소리만으로도 오는 밤이 있다는 것을, 그 밤들이 사람을 버티게 한다는 것을.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먼 곳의 소리는 약간의 지연이 있었다. 아버지, 잘 계세요? 올겨울에 일정 맞춰서 내려갈게요. 그는 그래, 건강해라라고 말했다. 말이 짧을수록 서로가 덜 다쳤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그는 창밖을 보았다. 감나무 가지 끝에 새순이 아주 작게 돋아 있었다. 새순은 늘 조심스럽게 나온다. 나오면서도 뒤를 돌아보는 듯 아주 천천히. 둘째 명수는 문자로 안부를 물었다. 아버지, 바쁘죠? 이번 달 지나면 시간 내볼게요. 그는 문자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그래, 일 먼저 하고 건강 챙겨라라고 답했다. 막내 유리는 저녁 무렵 전화를 걸어왔다. 뒤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다음 주는 약속을 닮았지만 약속과는 달랐다. 그는 달력 구석에 작은 점을 찍었다. 점은 원망도 기대도 아니었다. 그저 말을 들었다는 표지. 표지가 많아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조심스러워졌다. 기대를 너무 많이 따르지 않기 위해 그는 기대를 더 작은 잔에 따랐다. 넘치지 않게, 그러나 마르지도 않게. 장롱 앞에 다시 섰다. 오늘은 문을 끝까지 닫아보려 했다. 손바닥으로 문을 밀었지만 과연 끝까지 닫히지 않았다. 아주 가느다란 틈이 남았다. 틈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그 바람이 방 안을 한 바퀴 돌아나갔다. 그는 문틈을 바라보다 문득 웃음이 났다. 닫히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다. 슬픔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다. 닫히지 않기에 숨을 쉰다. 그 숨이 사람을 또 내일로 데려간다. 그날 밤 그는 탁자 위에 연필과 종이를 올렸다. 편지를 쓸까 했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에게도 쓰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한 줄을 적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고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서랍은 점점 무거워졌다. 편지와 미완의 말들, 접은 종이들이 쌓여서였다. 무거워진 서랍을 닫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닫히는 소리에도 온기가 있다는 것을 그는 처음 알았다. 새벽녘 꿈결에 누군가 방문을 살짝 여는 소리가 났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아무도 없었다. 대신 바람이 또 문턱을 넘어왔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커튼 끝이 작은 인사를 하듯 움직였다. 그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여보, 다녀왔어.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다. 응, 잘 있었지. 혼잣말이 어색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다. 혼잣말이 사람을 살게 하는 나이가. 해가 떠오르며 방 안의 사물이 하나씩 제 얼굴을 되찾았다. 찻잔, 숟가락, 영정, 장롱문 틈, 그리고 그의 손. 손바닥을 펴보니 그 위에 얇은 살결의 주름이 겹겹이 얽혀 있었다. 그 주름 사이로 지난 10년과 지난 며칠이 동시에 흘렀다. 그는 손바닥을 천천히 오므렸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다짐했다. 오늘도 2그릇을 차리자. 하나는 자신에게, 하나는 사진 앞에. 순서를 지키자. 순서가 있으면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다. 순자를 떠나보낸 뒤 처음으로 그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안 아침 햇살이 살짝 움직였다. 그 움직임이 마치 누군가 웃는 것처럼 보였다.